아침을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7월 5일 금요일 아침 김지원입니다. 마른 장마가 계속되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내려진 곳도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폭염주의보는요. 이틀 이상 낮 기온이 33도 이상일 때 내려집니다. 워낙에 덥다 보니까 길가에 있는 그늘만만 봐도 반가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럴 때는요. 정말 커피나 술 같은 음료를 최대한 줄이시고요. 식사도 제때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또 한낮에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 양산을 챙기고 또 옷도 좀 헐렁하게 입고 나가는 게 더욱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사일 앞에 두고 쉬지 못하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특히나 고령의 어르신들은 혼자서 한낮에 일을 하다가 온열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너무 더운 한낮에는 일을 잠시 멈추시고요. 휴식도 충분히 취하고 물도 많이 마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자, 오늘 매우 더울 거라고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정확히 날씨가 어떻게 될지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한낮 기온이 점점 오르고 있는데 오늘 정확히 몇 도까지 오를지 또 우리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지 날씨 전해 주시죠. 네, 장맛비 없는 메마른 장마가 길게 이어지면서 폭염의 기세가 나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의 한낮 기온 33도까지 높아지면서 오전 10시를 기해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야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요.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까지는 안개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충남 서해안에는 해무가 유입되면서 시야가 1km 미만으로 짧아져 있는 상태고요. 그 밖의 지역도 가시거리가 5km 안팎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천안 32도, 공주 33도, 세종과 대전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당진 32도, 태안 31도, 보령 3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m 이하로 매우 낮게 일겠고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주말에도 33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요. 장맛비는 다음 주 중후반쯤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렇게 날씨가 덥다 보니까 시원한 곳으로 여름 휴가 떠나고 싶다 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휴가 계획 세우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한 포털 사이트에서 휴가와 관련해서 회사 내에서 불편했던 경험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3위가 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전화가 올 때, 또 2위가 선배가 휴가 일정 겹친다고 휴가 날짜 바꾸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참 듣기만 해도 좀 싫죠? 네, 그렇죠. 1위는요, 상사가 휴가 일정을 허락해주지 않았을 때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휴가 일정을 정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디로 갈지 휴가지를 정하는 건 더 어렵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족 여러분의 도움을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취향 배틀, 산이 좋아? 아니, 바다가 좋아라고요. 예. 네. 자, 가족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계곡, 산, 바다 다 좋습니다. 여름 휴가지로 추천하고 싶은 곳 있으면 사진 사연으로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쉽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름 휴양지 추천 많이 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문화 나들입니다. 한때 천안에서 가장 번화했던 곳이 천안역 부근에 있는 대흥동이었다고 하는데 네. 예전에는 명동거리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갔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발전하면서 그 명성을 점차 잃어갔는데요. 최근에 다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유 문화 공간에서부터 공방, 갤러리까지 들어섰다고 하거든요. 예술의 향기가 넘치는 천안의 대흥동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오랜 역사를 간직한 천안 원도심. 그곳은 지금 과거의 장소가 아니라 미래의 공간으로 불리고 있다. 시간을 다시 쓰는 거리. 예술이 꽃피는 천안 문화대흥동에서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즐겨보자. 천안에서도 가장 번화해 명동길이라는 별칭이 생겼던 천안역 인근. 지금은 그 거리가 예술 공간들로 채워져 누구에게나 열린 문화 나들목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문화대흥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천안의 명동이라고까지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번화한 곳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안시청이 옮겨가고 버스터미널이 야후리 쪽으로 옮겨가면서 굉장히 쇠퇴 도시로 좀 바뀌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문화적으로 도시재생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일단 청년들과 그다음에 마을 주민분들이 같이 합심해서 이쪽을 문화적으로 재생을 하는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문화대흥동에 있는 다양한 공유 공간. 여행자의 쉼터가 되고 지역민들의 교류의 장이 된다. 그리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 장소로 각종 행사를 운영하는 곳이기도 하다. 시민 모든 분들이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부분들이 이쪽 지역에 청년 창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중에서 뭐 핸드메이드 장르에서는 원데이 클래스라든가 어떤 체험 활동들, 그다음에 학생들 같은 경우 스터디 그룹이라든가 동아리 활동들이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에도 사진 전시라든가 아니면 동아리 활동 중에서도 어떤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장르나 연령대, 세대별 이런 것들 전혀 구분 없이 누구나 즐겁게 와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대흥동에는 청년들의 열정이 함께하는데 지하상가와 거리 곳곳 그리고 청년몰 안까지 다양한 공방들이 눈에 띈다. 멋스러운 빈티지 가구와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가득한 공방. 이 공간의 모토는 꽃과 나무가 함께하는 일상으로의 초대다. 저희는 꽃과 나무를 이용한 인테리어 소품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주로 3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빈티지 페인팅, 두 번째로는 프랑스 자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라이 플라워를 활용한 인테리어 소품을 만드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희 공방에서는 판매뿐만 아니라 현재 교육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 그다음 취미반부터 자격증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목에 직접 그림을 넣고 채색을 해 다양한 공예품을 완성하며 꽃으로 장식해서 갖가지 소품도 만드는 장소. 이 공간 안에서 그리고 만들고 즐기는 모든 순간이 일상의 행복이 된다. 제가 창업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움받을 수 있는 공간이나 교육이 필요한 이제 공간이 필요했는데 이제 천안 청년몰에서 창업에 대한 교육도 시켜주고 회계나 뭐 세무 관련된 업무 등 그다음에 공간에 대한 이제 임대까지 해주는 것으로 이제 공고가 있어서 제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대흥동 청년몰 안에서도 가장 최근에 문을 연 향수 공방. 여기는 디퓨저, 향수 등 다양한 향을 만드는 향기 제작소다. 뭔가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게 가장 컸고요. 제가 천안 사람으로서 천안에서 뭔가 내 거를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아요. 천안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좋은 거잖아요. 원도심을 재생시킨다는 거는 그 취지 자체가 그런 거에도 뭔가 제가 추구하는 인생 방향도 맞았던 것 같아요. 최근 치유와 선물 등의 목적으로 인기몰이 중인 향수 공방. 눈으로 보고 즐기는 게 전부가 아니라 향기로 가득한 특별한 공간에선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수제 향을 만들 수 있다.
저가 이제 향수를 많이 쓰는 편인데 항상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제가 좋아하는 향으로 만들다 보니까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고 제가 원했던 향으로 이렇게 계속 꾸준히 쓸 수 있고 또 떨어지면 또 다시 만들러 오면 되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갤러리 안에 사람을 더한다는 생각으로 탄생시킨 한 갤러리. 기획전과 소장품전 등 꾸준히 전시를 이어오며 문화 대흥동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다. 지역 작가나 청년 작가들을 위해서 항상 열려 있는 공간이고 이제 청년 작가들이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전시 같은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년 작가들을 초대해서 그 친구들이 이제 뽐낼 수 있는 장소를 좀 마련해 주고 있고요. 일반 시민들한테도 다양한 이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게 쉽게 말해서 영화를 보러 가듯이 그리고 어디 문화 생활을 하러 가듯이 갤러리라는 문화 자체도 예술적인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갤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한 예식장이 자리했던 갤러리 건물. 이곳에서 100년 가약을 맺은 한 부부의 아들이 어느덧 청년이 됐고 그 장소에서 자신의 꿈을 펼치게 됐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동네와 갤러리는 조금 맞지 않다, 이질적이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계층에 상관없이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좀 이런 관람, 전시를 좀 볼 수 있게 하고 싶었고 뭐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보면 이 동네가 제가 천안이라는 공간에서 거의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 공간이 이 지역이 되게 저한테 소중하고 추억이 있는 장소거든요. 근데 너무 쇠퇴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젊은 예술가의 등용문이자 대중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갤러리. 천안 문화 대흥동의 거점 중 하나로 꼽히며 단순히 작품을 소개하는 곳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문화를 써내려가는 곳이 됐다. 갤러리라는 곳이 이런 곳에 있다는 게 좀 독특하고요. 그리고 갤러리가 여기 있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아니면 왕래하면서 쉽게 뭐 전시회나 작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좋은 점 같고 그리고 지금 이 갤러리 자체가 사랑방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층의 사람들이 일부러 여기 와서 조금 왕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동네 자체도 조금 젊은 층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좀 좋은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 도시의 흔적을 간직한 천안역 주변의 거리. 그 안에 새로운 시간이 찾아들었다. 문화가 흐르고 예술이 담기고 다양한 문화예술 상점들이 거리를 하나둘씩 채우며 이곳은 새 역사를 쓰는 중. 활기가 더딥혀지고 있다. 천안시 문화대흥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시범사업 개념으로 해서 쇠퇴된 지역들을 알리고 그다음에 이쪽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면 올해 문체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문화도시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최종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문화독립도시 천안이라는 주제로 그 전 지역, 그다음에 세대별, 그다음에 장르별 모두가 융합될 수 있는 그런 문화도시 천안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잊혀져 가던 원도심. 그 속에 녹아든 문화예술의 향기는 도시를 다시금 밝혔다. 열정과 희망으로 채운 천안 문화대흥동 거리 속으로 즐거운 발걸음을 옮겨보자. 네. 이 어느 도시나 이 신도시가 발전하면서 이 원도심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데 네. 이런 원도심에 예술가들의 따뜻한 시선과 애정이 더해지니까 동네가 한층 더 이렇게 따뜻하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전 원도심에도 대흥동이 있는데 천안에도 대흥동이 있어서 뭔가 더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술가들도 보물창고처럼 이곳을 찾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요즘에 천안에서는 많은 공연과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천안에 한번 가실 일 있다면 이 원도심 투어도 즐겨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가을 수확철은 아니지만 이 수확의 느낌을 한번 누리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요즘요, 여름철 되면은 운전하면서 지나가다 보면 이것 팝니다라는 입간판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김이 폴폴 나는 찜기 가득 쪄서 파는 것, 바로 옥수수인데요. 노란빛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달콤한 옥수수 만나러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달고 아삭한 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아주 맛있어요. 달고 아삭한 맛에 없어서 못 먹는다는 별미. 초당 옥수수가 이 여름을 맛있게 물들인다. 얼마나 달기에 사탕 옥수수란 별명까지? 그 맛있는 비밀 만나보실까요?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여름 한때 잠깐 찾아오는 귀한 별미가 이곳에 있는데요. 생태가 잘 맞아 전국 최고 주산지로 단숨에 자리 잡게 한 그 주인공.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왔어. 사탕수수밭에 왔어요. 사탕수수 이거야. 아니 여기 사탕수수밭이 아닌데. 그럼 무슨 밭이에요? 옥수수밭이지 옥수수. 옥수수밭? 어쩐지. 이 옥수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확하시는 거예요? 3월 15일 하면 한 6월 15일쯤 또 20일 하면 6월 20일쯤 그렇게 수확이. 예, 그러니까 거의 한 85일 정도면 수확이 가능해요.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신기한 게 옥수수 나무 하나에 이 옥수수 딱 하나만 달려있는데 원래 옥수수가 하나만 달려있나요? 아니요, 나무 하나에 5개 정도 달려요. 그러니까 이파리 하나에 하나씩 달린다고 보면 되죠. 요 밑에서부터. 그래서 그거를 제일 좋은 놈으로 놔두고 나머지는 다 제거해요. 왜 하나만 놔두고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네,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다 놔두면 전부 이 크기가 너무 작아서 상품이 안 돼요. 애월읍 수산리는 기후가 온화하고 땅이 비옥해서 초당 옥수수를 생산하기에 제격인 지역인데요. 이곳 수산리에만 옥수수 재배 농가가 50가구 이상입니다. 초당 옥수수는 온도에 민감해서 폭염 전에 수확을 마쳐야 하는데요. 높아지는 인기만큼 농부들의 손길도 분주하답니다. 수산리에 마련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이곳에선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데요. 농가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옥수수. 그만큼 맛과 품질에 자신이 있습니다. 직거래 장터뿐만 아니라 사탕 옥수수 축제의 장을 마련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수산 옥수수 축제는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원래 2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고 우리 수산이 이 초당 옥수수가 우수한 초당 옥수수를 여러 국내외로 좀 선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단순히 옥수수를 먹기만 했다면 이젠 알고 먹어볼까요? 농민분들이 직접 설명하는 옥수수의 역사, 옥수수 재배 방법 등 초당 옥수수에 대한 모든 것을 이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주말에는 이제 오후 2시하고 4시 두 타임으로 운영하고 있고 일요일날은 이제 11시에서 1시 그게 두 타임으로 운영하면서 이제 수산리 마을 곳곳에 이제 옥수밭에 가서 수확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동안 마련된 특별한 시간, 바로 초당 옥수수 수확 체험. 어른 키보다 훌쩍 자란 줄기에 주렁주렁 매달린 옥수수를 고사리 손으로 서툴지만 열심히 따보는데요.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까지 옥수수를 손수 따며 자연을 고스란히 느껴봅니다. 아버님, 이렇게 옥수수 하면은 마트나 시장 가서도 사 먹을 수가 네. 있는데 굳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체험을 네.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이들이 직접 따서 이렇게 먹으면은 더 자연하고 친해질 수 있고 그리고 쉽게 이런 어떤 수확하는 거를 경험해 보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체험함으로써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직접 해보는 어떤
좀 기억에 많이 남는 시간이 될 것 같아가지고 왔어요. 예. 벌레가 많지만 현장 체험학습보다 옥수수를 직접 따니까 더 좋아요. 어머, 옥수수밭이 멋진 의상실로 변신했네요. 옥수수 잎으로 저마다 개성을 살려 한껏 멋을 부려보는데요. 수상이 걸린 승부,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 컨셉이 뭐예요? 오늘은 멕시코에서 온 인디안 추장의 와이프입니다. 와, 인디안 추장의 와이프. 네. 그러면 춤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내 두 손을 영하는 거 많아. 1등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작년에 1등, 올해도 갑니다. 수상이 걸린 승부,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 무대의 주인공은 나. 의상 좋고 음악 좋고 자신감도 충만. 아이들 무대에 어른들이 더 신나셨네요. 오늘의 1등은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1등을 하셨어요. 따님이 올라가서 1등한 거 보시니까 어떠세요? 흐뭇하죠. 옥수수가 너무 맛있는데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많이 가져가게 될 줄 진짜 몰랐어요. 옥수수 축제에 와서 옥수수 맛을 안 볼 수 없죠? 초당 옥수수는 다른 옥수수와 달리 인공 감미료나 설탕이 없이도 쪄주기만 하면 자연의 맛이 탄생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초당 옥수수의 변신은 무죄? 팝콘과 소시지, 핫도그 등 초당 옥수수를 활용한 먹을거리가 기다리는데요. 여기서 어떤 거 지금 사신 거예요? 저희는 저 핫도그 샀어요. 핫도그에 뭐 들어갔는지 아세요? 소세지에 옥수수가 들어있네요. 처음 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맛있네요, 진짜. 딱 씹히는 맛이. 예, 아주 맛있네요. 여기 이 사탕 옥수수 축제에 와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제주도 하면 감귤만 생각나는데 옥수수가 있는지 몰랐어요. 참 오늘 좀 특이하고 재밌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원래 먹던 옥수수랑은 좀 다르게 많이 달라서 제가 좋아하는 맛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옥수수 사탕, 옥수수 사탕, 다 같이 랄랄랄랄라 옥수수 사탕, 옥수수 사탕, 다 같이 랄랄랄랄라 수산리 옥수수 사랑해요. 이런 축제가 있는 줄 몰랐는데 어제 지인 통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 축제가 열린다면 내년에도 또 오고 싶어요. 그리고 직접 옥수수를 딸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밌고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애들한테도 사실 옥수수 따기는 체험하긴 좀 어려웠었거든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저도 몰랐고 근데 해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화려한 단맛과 풍부한 과즙, 아삭아삭한 식감과 노란 빛깔로 유혹하는 초당 옥수수. 농부의 땀과 노력으로 탄생한 이 여름 최고의 별미를 초당 옥수수 축제에서 특별하게 만나보세요. 달콤한 사탕 옥수수 먹고 행복하세요. 네, 이 노란 색감이 참 먹음직스러워 보였는데 네. 옥수수 좋아하는 분들은 식사 대용으로도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근데 옥수수 드실 때 이렇게 하나하나 떼서 드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한 입 깨물고 계속 이렇게 갈가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김전아 아나운서는 어느 쪽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를 떼서 저는 먹어요? 하나하나를 먹으면 맛이 안 느껴져서 한 번에 먹어요. 그렇죠. 예. 네. 저도 그렇게 급한 편이라서 그렇게 먹는데 앞서 소개해드린 그 초당 옥수수 보니까 이게 너무 딱딱하면 이게 갉아먹기 힘들잖아요. 네. 입도 아프고. 근데 식감도 딱 좋아서 그렇게 먹기에도 참 괜찮은 옥수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 나오는 시기가 한 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사랑을 받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수확하자마자 먹는 게 가장 좋고요. 수확한 지가 좀 오래될수록 당도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구입하자마자 쪄서 냉동 보관을 했다가 먹을 양만큼만 다시 쪄서 드시면 달고 쫀득한 그 맛을 다시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주의 노란 옥수수 이야기 잘 봤습니다. 이 치과 치료 중에 환자들이 가장 받기 싫어하는 치료 중에 하나가 바로 신경치료라고 하는데 네. 이 피할 수는 없잖아요. 이 너무 충치가 심하게 먹었다 하면은 신경치료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신경치료하면 흔히 받는 치료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경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나 궁금증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건강톡톡 시간에는 신경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치과 전문의 김민호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이 신경치료라고 하면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치가 그만큼 심하다 이런 뜻일 텐데 정확히 신경치료가 어떤 치료인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신경치료라고 하면 이제 흔히들 신경을 치료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신경을 죽이는 치료가 되겠는데요. 정확한 명칭 이제 근관치료라고 하고 있고요. 흔히들 그냥 신경치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각각의 치아 속에는 치수라고 부르는 이 신경과 혈관이 풍부한 연조직이 있는데요. 이 치수는 치아 뿌리 끝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치아 주변에 있는 치주인대라고 하는 조직의 혈관과 신경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치아가 충치나 외상에 의해서 세균에 감염되면 이제 염증이 시작되게 되고요. 이 염증이 진행되면 사실 많은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아를 발치하지 않고 이 치아 내부에 있는 치수만 제거해서 통증이나 기타 증상들을 없애고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는 방법이 바로 신경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경치료는 말씀하신 것처럼 발치를 하지 않고요. 치수를 제거해서 치아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치아를 그대로 살리는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자연 치아가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이 치아는 구강 내에서 이제 심미, 저작, 발음 이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요. 치아가 상실되게 되면 당연히 이런 기능에 이상이 오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철적인 수복을 저희가 해드리게 되는데 아무래도 자연 치아와 이런 보철적인 수복물과는 씹는 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연 치아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주인대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씹었을 때 힘의 분산이나 혹은 씹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우리 해주고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상실되게 되면 당연히 이런 자연스러운 느낌이라든지 씹는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살릴 수 있다면 당연히 자연 치아를 살려서 사용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치가 심할 때 내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신경치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꼭 이렇게 충치가 심할 때만 신경치료를 받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경우에도 신경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제일 흔하게는 당연히 이제 충치가 심하면 신경치료를 하시게 되죠. 근데 그 외에도 이제 외상을 받아서 치아가 부러졌다든지 혹은 부러져서 치아 안에 있는 치수가 노출이 되거나 혹은 노출되지 않았어도 많이 아파하신다면 신경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치아가 이제 틀니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치아를 좀 삭제하거나 혹은 크라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치아를 삭제하게 되는 경우에 뭐 아프시지 않고 시리지 않으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통증을 느끼시게 되면 또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치아 옆면이 이제 많이 패여 있는 경우에 또 신경관이 노출되거나 혹은 신경관이 노출되지 않았어도 많이 시리시거나 한다면 또 신경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치아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겨 있어서 신경치료를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치아에 금이 가게 되면 씹을 때 이제 많은 통증을 느끼게 되시는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신경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신경치료하면 아무래도 단계별로 치료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신경치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될까요? 신경치료는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마취를 한 후에 이제 신경관을 찾기 위한 이제 구멍을 내게 됩니다. 우리가 치수가 있는 공간을 치수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치수강에 이제 도달하기 위한 치아에 구멍을 내고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 과정에서는 보통 이제 저희가 마취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 신경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마취 없이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치수강에 도달을 해서 저희가
신경관의 위치를 확인하고 나면 치과용 파일이라는 이제 기구를 사용을 해서 치아 뿌리 끝까지 치수 조직을 전부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독액으로 이제 신경관을 소독하면서 치수가 제거된 공간을 다른 재료로 채울 수 있도록 신경관의 형태를 좀 다듬어 주게 되고요. 이제 이런 치료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런 임상적인 증상들, 통증이라든지 염증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가면서 이런 임상적인 문제가 없다면 형성을 완료한 신경관에 이제 치과용 재료를 넣어주고 입구를 밀봉하면 신경치료가 마무리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경치료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한마디로 좀 요약해 보자면 그 신경을 죽이는 거, 그러니까 없애는 치료가 신경치료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굉장히 미세한 그 신경들이 많이 이렇게 분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어떻게 다 없앨 수가 있을까요? 사실 신경관의 네. 그런 형태가, 해부학적 형태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그런 굉장히 미세한 신경관까지 도달하기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신경관들이 있는 그런 큰 가지들은 저희가 기구를 사용해서 이제 깨끗하게 제거를 하게 되고요. 네. 그 외에 이제 아주 가느다란 그런 신경관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독액을 사용을 해서 이런 치수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그 신경치료 받을 때 어떤 분들은 뭐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고 어떤 분들은 뭐 몇 주나 걸렸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환자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 이 신경치료 어느 정도 기간을 잡아야 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임상적인 증상에 따라서 사실 치료 기간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1주 단위로 해서 2, 3회에 걸쳐서 신경치료가 이루어지는데요. 하지만 신경관의 복잡한 해부학적 형태나 임상적으로 이런 증상의 호전도 이런 것들 때문에 4회 이상 혹은 5회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고요. 아주 간혹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한 번에 다 끝내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이제 흔하지 않은 경우이고 보통의 경우는 한 2, 3회 혹은 3, 4회 정도에 걸쳐서 신경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주변에 보면 유치의 경우에도 충치가 심한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어금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치를 신경치료하게 되면 영구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일까요? 유치의 경우에도 충치가 심하면 당연히 신경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사실 유치는 이 치아가 신경관까지 가는 그 거리가 훨씬 짧기 때문에 조금만 썩어도 사실 신경치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치를 신경치료를 했다고 해서 밑에 있는 영구치에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제때 이제 신경치료를 해줘야 하는 건데요. 반대로 제때 신경치료를 해주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이 유치 뿌리 끝쪽에 염증이 시작되면서 그 아래에 있는 영구치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시기에 이제 신경치료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시기를 놓쳐서 정말 이제 잇몸뼈가 녹아버리는 염증이 굉장히 심한 경우가 진행이 돼버리면 이제 그때는 유치를 발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신경치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그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음식물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네. 이 신경 치료를 받는 동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분명히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신경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사실 신경치료를 받는 쪽으로 이제 좀 딱딱한 음식들을 드시지 않는 편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이 신경치료를 받는 동안에 있는 이 뿌리 끝쪽에 있는 조직들이 아주 약하긴 하지만 살짝 염증 상태가 진행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외부의 압력이나 자극에 좀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딱딱한 음식들을 씹어버리시게 되면 아파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조금 씹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시는 편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씹으시면서 잘못해서 저희가 막아드린 임시 충전물이
이제 탈락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탈락되어 버리면 안쪽에 있는 신경관이 다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침이라든지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서 신경관이 다시 오염돼 버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치료 과정에 굉장히 방해가 되고 다시 또 염증이 생긴다든지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 중 하나가 신경치료 후에 보철 치료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철 치료는 꼭 필요한 건가요? 이제 신경치료를 하시고 나면 보철 치료가 꼭 필요하냐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앞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간혹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치아가 이렇게 치아 머리 부분이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씹는 힘을 많이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특히 앞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철을 안 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보철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수가 치아에서 하는 역할이 단지 그냥 이렇게 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통증을 느끼고 자극에 반응하는 이런 역할들도 수행을 하지만 혈관이 있기 때문에 이 혈관에서 수분이나 양분들을 공급해서 치아에 좀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기능들도 하고 있는데요. 치수가 없어져 버리면 이런 치아가 이런 수분이나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좀 쉽게 표현하면 푸석푸석해지는 그래서 외부의 이 힘에 좀 쉽게 깨져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무리하게 쓰시다가 만약에 치아가 정말로 부서지거나 깨져버리게 되면 치아를 이제 살리지 못하고 결국은 발치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치료 도중에는 그쪽으로 조금 씹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치료가 끝난 후에는 이런 완전히 씌우는 보철 치료를 통해서 안전하게 치아를 사용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네, 씌우는 보철 치료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들었던 크라운 치료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예, 이게 떼우는 게 아니라 씌우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치아를 완전히 덮어 씌워줘야 그래야 씹는 힘에 우리가 조금 더 저항을 하고 보호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크라운 치료를 통해서 저희가 보철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간혹 신경 치료를 받은 후에도 통증이 남아있다 하는 분들 주변에서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 치료 후에도 통증이 생기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적절하게 이렇게 신경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치아 신경관의 복잡한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 조직을 저희가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했다거나 혹은 가느다란 신경관들을 우리가 놓쳤을 경우에 이제 안에 있는 치수가 남아 있어서 그럴 수 있고요. 또 큰 어금니들 같은 경우에는 신경관의 개수가 3개에서 4개, 많은 경우에는 5개까지도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렇게 깨끗하게 이제 치수가 제거되지 못하면 남아있는 이 치수 조직들 때문에 통증이 이제 계속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또 큰 어금니 경우인데 이렇게 치아 뿌리가 많이 휘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치과용 이런 기구가 뿌리 끝까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또 이런 치수 잔사들이 남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통증이 좀 있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경우는 치아에 금이 간 경우에도 사실 통증이 조금 남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적절하게 신경치료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씹을 때 시큰시큰거리는 느낌이 남아 있거나 혹은 금이 이제 뿌리까지 가버린 경우에는 이제 증상 자체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치아를 발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에 발치라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다시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일까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재신경치료라고 신경치료를 다시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놓쳤던 신경관을 다시 찾아 들어가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처음 한 신경치료와 다른 점은 기존에 있는 충전물을 제거한다라는 것 빼고는 사실 똑같은 과정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치수강을 열어서 들어가서 기존에 있는 충전물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다시 또 소독액을 사용해서 소독을 하면서 임상적인 증상을 저희가 이제 체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상 없이
증상이 호전이 있고 증상이 없어졌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그 공간을 치과용 재료로 메우면서 이제 신경 치료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런 재신경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또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수술적인 접근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잇몸을 좀 절개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뿌리 끝 쪽에 있는 염증을 직접 제거를 하고 이제 뿌리 끝 쪽에서 신경 치료를 다시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수술적인 접근은 이제 조건이 조금 맞아야 하고, 이런 수술의 적응증이 이제 충족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조금 그런 특이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신경 치료 후에 아까 그 보철 치료, 크라운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크라운 치료까지 다 했는데 그때 통증이 생겼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보철물을 다시 뜯어내고 신경 치료 후에 다시 보철물을 씌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뜯어냈던 그 보철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거 환자 입장에서 많이들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 신경 치료를 하고 이제 보철 치료를 하는 경우에, 보통의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이제 보철을, 크라운을 완벽하게 딱 붙이지 않고요. 임시 접착제라는 걸 사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증상을 조금 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임시 접착제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 이제 다시 증상이 생기시고 아파지신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그냥 크라운을 다시 벗길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치료를 하시고 그 크라운을 다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접착을 해버린 후에 증상이 생겨서 이제 저희가 다시 재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크라운을 그냥 잡아서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구를 사용해서 다 갈아서 뜯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 후에 보철을 다시 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오늘 이렇게 신경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 네. 이 신경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뒤로 미루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결국은 이 치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결국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이 점을 좀 한번 강조해 주시죠.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치료 시기를 놓치고 신경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하지 않게 되면 사실 발치를 하게 되실 확률이 많이 높죠. 먼저 이제 충치 때문에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치료 시기를 놓치시게 되면 이 충치가 계속 치아를 녹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치아의 머리 부분이 많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여유가 되셔서 이제 신경치료를 하고 치료를 시작해야겠다라고 이제 치과를 내원하시게 되면 머리 부분이 많이 없어서 수복을 해줄 수가 없어서 신경치료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발치를 하시게 되니까요. 꼭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말고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우리 뿌리 끝 쪽에 이제 염증이 있는 상태였는데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하시게 되면 이 뿌리 끝 쪽에 있는 염증이 점점 커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잇몸뼈가 녹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잇몸뼈가 녹아버리면 사실 나중에 이제 신경치료를 하시게 되더라도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마찬가지로 발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서 들리는 말로는요,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치아가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이것도 사실일까요? 사실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신경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치아가 약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신경치료를 꼭 했다고 해서 치아의 수명이 짧아지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또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의 경우에는 사실 자연 치아와 수명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같은 신경치료라고 하더라도 이제 치아를 받았을 때의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사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거의 건강한 상태의 치아에서 이제 염증이 생겨서 우리가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랑 손상도가 많이 심해서 치아 머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신경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중에 치아 수명에서도 역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신경치료 후에 관리도 중요할 텐데, 이 신경치료 받은 치아를 오래 쓸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손상도가 적은 상태에서 신경치료를 받고 보철치료까지 하신 경우에는 사실 자연치아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손상도가 많이 심한 상태에서 신경치료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의를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딱딱한 거를 씹을 때 조금 더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무리한 자극 같은 것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 그 외의 것들을 좀 점검하기 위해서 치과에 조금 정기적으로 내원해서 점검을 받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안에 있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사실 다시 충치가 생기더라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프지 않으니까 치과를 잘 안 오시고 뭐 충치가 생겼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 버리면 결국 또 치아를 발치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끝난 다음에라도 꼭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정기적인 점검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건강톡톡 오늘은 치아의 신경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궁금증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오랜 시간 미뤄졌던 충치 신경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3회까지 진료를 했고요. 4회 치료를 받는 차례인데 병원에서 신경치료에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는 것도 이해가 참 안 되는데 혹시 실패를 하게 되면 발치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신경치료가 실패됐다고 해서 꼭 발치를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재신경치료라는 걸 해볼 수도 있고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수술적인 접근을 또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타 이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증상들을 좀 살펴보시고 증상이 호전이 있다면 당연히 치아를 살려서 쓰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 3회까지 치료를 받으셨고 4회차 진료가 남아있는 상태이신데요. 지금 벌써 발치를 걱정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스케줄에 맞춰서 신경치료를 잘 진행해 보시고 그 후에 증상 여부에 따라서 상황에 맞춘 치료를 또 진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자, 1년 전 신경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은 치아 주변에 앞니들에서 뒤틀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신경치료를 했다고 해서 치아들이 뒤틀려지지는 않습니다. 그거랑은 사실 신경치료랑 상관이 없고요. 더구나 1년이 이제 지난 후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는 거는 사실 신경치료보다는 그 앞니들의 잇몸 상태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잇몸이 좀 약해지거나 잇몸뼈가 좀 높게 되면 치아들이 이렇게 많이 움직여버리는, 흔들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가까운 치과에 빨리 내원하셔가지고 엑스레이를 좀 찍어보시고 잇몸 상태를 점검해 보실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은요. 충치인 것 같은데 신경치료를 하지 않고 통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또 물어보시네요. 충치이신데 지금 통증이 있다라고 해버리시면 사실 신경치료를 받게 되실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간혹 그 충치 때문에 생긴 구멍에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간다거나 혹은 뭐 기타 다른 물질들이 들어가서 이제 씹을 때 통증을 나타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충치를 제거를 하고 혹시 신경관이 노출되지 않았다면 그 구멍을 치과용 재료로 수복을 한 후에 증상을 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 없이 뭐 사용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면 신경치료 없이도 그렇게 이제 치료를 마무리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증이 계속 있으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신경치료를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신경치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우리 머릿속의 지우개, 치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지금까지 치과 전문의 김민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얼마나 더워질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어제보다도 폭염의 기세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오늘 대전의 한낮 기온 33도까지 높아지면서 오전 10시를 기해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야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요.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땡볕에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고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특히 이 오존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소홀한 경우가 참 많은데요. 낮 동안 오존이 많이 생성되는 차도에서는 멀리 떨어져 걷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천안 32도, 공주 33도, 세종과 대전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당진 32도, 태안 31도, 보령 31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m 안팎으로 낮게 일겠지만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주말에도 33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고요. 장맛비는 다음 주 중후반쯤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소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서 산이냐 바다냐 좋은 휴가지 선택해 주셨거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5449번님, 전 바다가 좋아요. 강원도 속초에서 10년 살다가 충남 산속으로 이사 오니까 바다가 그리워서 서해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안면도 꽃제해수욕장, 조개가 많아서 추천하고 싶네요. 와, 꽃제해수욕장 너무 좋죠. 아니, 바닷가에 살다가 산속으로 이사 오면은 답답하긴 하겠어요. 네. 9256번님, 산이 좋아요. 시원한 계곡에 발 담그고 새소리 바람소리 들으면서 맛난 거 먹으면 그야말로 행복이지요. 아, 어찌 보면은 바닷가보다 저는 계곡이 더 시원하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시원하죠. 개인에 따라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 네. 예. 3938번님, 푸른 언덕에 배낭을 배낭을 메고. 노래군요. 자, 저는 바다에 살면서 바다의 정을 느껴서 그런지 휴가지도 늘 바다로 잡습니다. 네, 바다야, 올해도 한번 놀아보자구나. 이렇게 또 의리 외쳐주셨습니다. 바다의 의리를 지키시겠어요, 이번에도? 바다 사나이군요. 네. 1503번님, 나무가 우거지고 시원한 그늘과 바람이 있는 산이 좋아요. 올 여름 휴가도 산으로 갈 거랍니다. 저는 산에 한 표 행사합니다. 이렇게 피톤치드도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네. 힐링이 되죠. 맞아요. 산속에 들어가면. 8844번님, 속초 낙산사와 바다 풍경입니다. 낙산사에 가서 오미자차도 한 잔 마셔보면 일상의 피로가 싹 가실 겁니다. 맛집도 많은 속초 추천합니다. 와, 여기 진짜 좋은데요. 풍경이 그림이죠. 네, 그냥 예. 탁 트이네요. 사진 한 장 찍고 싶습니다. 네, 8557번님. 여름휴가는 시원한 계곡에서 민주지산 물안계곡으로 발 담그러 함께 떠나요. 보기만 해도 참 시원해 보입니다. 진짜 시원해 예. 보이네요. 6660번님, 와. 휴가에 찾아도 좋고 훌쩍 떠나고 싶을 때 통영과 부산 자주 갑니다. 바다는 사계절 언제 찾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고! 이렇게 또 외쳐주셨어요. 예. 잘 다녀오세요. 네. 2050번님, 휴가 저희 집 옥상에서 수영하면서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더워서 나가기도 겁이 나니까 오. 집만큼 편한 곳도 없네요. 정말 최고의 휴양지 부럽지 않답니다. 야, 집 옥상에 이렇게 와. 풀도 마련해 놓고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멀리 갈 필요 없이 그냥 집 위로 가면 그냥 언제든지 어프 수영할 수 있잖아요. 고기도 구워 먹고요. 예.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도 또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추천지 보니까 그곳 한 곳 한 곳 다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잖아요. 네, 당장 가고 싶네요. 가족 여러분도 이번 여름 휴가 좋은 곳으로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죠.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현대합창의 아름다움 대전 시립합창단의 정기 연주회가 오늘 저녁 7시 30분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열리고요. 대전 시립연정국악원 국악연주단의 아시아 음악회는 12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연정국악원 큰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박람회는 오늘부터 7일까지 대전 컨벤션센터 무역전시관에서 마련됩니다.
콘서트 오페라 세실리아의 이발사가 오늘 저녁 7시 30분 천안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연꽃의 향연, 당진 합덕제 연호문화축제가 내일부터 27일까지 당진 합덕제와 농촌 테마파크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세계유산 등재 1주년 기념 마곡사 어제와 오늘 전이 10일까지 국립공주박물관에서 계속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 축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룡산 끝자락에 위치한 대전시 세동마을. 도시면서도 농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과 쌈채소로 유명해서 밀쌈마을이라고도 불린다는데요. 따뜻한 인심을 만날 수 있는 대전 세동마을로 월요일에 마을 탐구 생활 떠나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부터 서해안에 위치한 30여 개 해수욕장들이 일제히 개장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 주말에 시원한 물가 찾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럴 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안전수칙 지키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필요한 건요. 수영 전에 운동하는 거, 준비 운동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낯선 장소에서는 절대로 혼자서 수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질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놀이할 때 껌이나 사탕을 주면 안 된다고 하네요. 네, 안전수칙 꼭 지키셔서 건강하게 또 즐겁게 물놀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